오늘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아주 처음 경험하시는 분, 시작을 경험하실 분들, 아니면 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최소 경험이 있고 이렇게 오신 분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 강사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주 작게 표시했습니다. 이름 그리고 출신들. 예.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부동산학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의 불신이 먼저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마십시오. 사실 유명 강사들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 다 부동산학 전공하고 강의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법 공부하다가 민법 가르치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중개사업 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하고 합격하고 그다음에 중개사 법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동산 학을 정통으로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위한 준비 강의를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종다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과목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또 시험이라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지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주 디테일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암기해 나갈 때 또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만사형통의 길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과목이 6개 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과목 수는 아실 테고 이 6개 과목을 시험을 치르는 건데 저쪽에 보시면 학개론 있죠. 학개론.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1차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1차를 합격을 하셔야 2차가 의미를 갖게 되죠. 이 1차 통과 못하면 2차 합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런데 이 1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학개론에 경제학,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이따 좀 맛을 보여드릴 텐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있고 또 민법 만만치 않습니다. 법 중에 어려운 법이라고 하는 게 민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 따기 위해서 이 민법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여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렵나, 낯설다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그리고 중개사법, 실제 중개 실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또 한편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은 공포의 법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짜릿하게 느끼죠. 공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목표 점수가 애초에 50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60점, 70점 나는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실망도 커지시고 보통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설명을 해드릴 때 50 목표로 잡고 나머지 점수는 꽈락만 면하고 60점 평균 넘어서야 되니까 다른 과목에서 보충을 해라. 이렇게 조언들을 해 주실 정도로 그런 게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말이죠. 왜 공포의 법이라고 하냐면 그냥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이 공법 안에 6개의 법이 들어갑니다. 공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법과 같이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법 안에는 6개의 작은 법도 아니죠. 낱낱이 하나하나 개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6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공법이라는 교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끝에는 농지법 들어가 있죠. 건축법 들어가 있죠. 주택법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도시개발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법을 다 이제 어떻게든 시험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공시법도 있고요. 세법도 있고 이 모든 과목들이 이제 다 합하면 몇 개 과목이 되느냐? 11개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렵다 하는 이유는 다 있죠.
벌써 개별 법이 11개가 뭉쳐진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도전하기 힘들겠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들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 책도 많아요. 기본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화 과정까지 겪어보신 분들은 책값으로도 많이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학습자들은 그런 것들을 책들을 짊어지고 다니여야 되나, 그러고 시험장까지 짊어지고 갈 생각까지도 하신다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장에는 가장 압축된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는 적어도 압축된 것만 볼 수는 없거든요. 책 한 권 한 권을 어디서든 봐야 되니까 실제 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맨날 한 곳에서 책을 쟁여놓고 그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책 들고 다녀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죠. 이 책을 저쪽에 담죠. 탭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담아서 이동 중에 보실 수 있는 방식을 택하죠. 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할 텐데 요거는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과목으로 치면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 중 한 과목인데 그 안에 또 목차가 이렇게 쭉 소개가 되죠. 여러분은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이 목차부터 이제 주목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지 보시게 될 거고,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과목을 목차를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가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목차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래야지 하고는 또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차를 엑셀 하나에 담아서 여기 보면 이제 과목들이 표시가 돼 있죠. 셀별로 과목을 정리해서 여러분 뭐 엑셀 조금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칼럼별로 이렇게 소팅해 가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정리도 해보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까지도 했을까요? 목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차. 그래서 각 과목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목차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목차 없이 공부하는 분들 큰일 납니다. 그 고시촌에 가면 장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책을 보면 알아요. 책을 보면 목차 부분이 깨끗해요. 오히려 뒤로 가면 현란합니다. 형광펜 표시하고 빨간색 표시하고 파란색 표시하고. 이거 잘못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목차 부분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왜? 매번 목차를 확인하고 내가 오늘 어느 지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지를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그날 공부가 쌓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 파악 없이 움직이면은 이제 헤매는 거죠. 이 시험은 지금 객관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객관식이라서 객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파이널리 종국에 가서는 지문이 주어지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 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원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OX 모음집 이런 거 배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식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이 객관식은 또 맥락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순서를 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지선다로 그냥 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 하나 보고 O, or X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알고 전체를 눈 감고 뽑아내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훅 들어오는 지문 하나가 맞아, 이 틀려, 이게 판단이 가능해야 결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고상하게 해오신 분들이 그 고상한 경험에 비춰서 다시 고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을 놓치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고 평소에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면요, 그 든든한 마음이 금세 첫 시간부터 사라져버려요. 왜? 부동산학 개론 처음 그 시험에 접하게 되면은 지문도 길 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 나오죠.
예, 계산기 두드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계산기를 옆에 두고 그냥 두들겨 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해요. 지문은 5개, 길이도 길어. 이것을 4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거의 답안 체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문항당 1분에 풀어내야 됩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뭐야 그러면 공인중개사 어렵다는 얘기고 어려우니까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시험지 있죠. 이런 시험지가 여러분 앞에 시험장에서는 이제 주어지는데 크게는 안 보입니다만 좌에 한 문제고 우에도 이거 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항 하나가 이런 정도로 제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1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암기도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급기야 마지막에 finally는 그 영어로 일부러 표현했는데요. remembering, 암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합격할 거야. 이래 갖고는 거의 실패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 경험. 예.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 remembering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암기의 의미 요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스침, 무한반복 요 암기 안 됩니다. 나 하루에 10번 봤어. 그런다고 암기 되는 거 아닙니다. 예. 100번 보면 될까? 안 됩니다. 1년 내내 보면 될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한다고 해서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본 게 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보는 건 건성건성 보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슬렁슬렁 보고 머리에는 확실하게 남아있기를 기대하면 100% 그거는 헛된 기대죠. 헛된 희망이고. 그래서 일단 봐야 됩니다. 뭘 내가 애워야 되는지를 내용을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 애워져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표 같은 것도 자꾸 봐요. 예쁜 표야, 단정한 표야. 그러고는 넘어가서 애워지기를 바라는데 단정하다, 예쁘다 말고는 애워지는 거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땅 파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이렇게 파헤쳐 놓고 뭔가 그걸 캐내야 그러놓고 잠깐 놓아두더라도 그 이후에 수확을 할 때 한꺼번에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 캐요. 그리고 캐지도 않고 여기 무가 많이 있구나, 고구마가 많이 있구나, 나중에 많은 걸 캘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그대로 둬요. 캐지도 않고. 일단 캐놔야 마무리에 다 모아서 한가만히 챙길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여러분 책을 볼 때는요, 그냥 문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문자가 뜻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헤아리는 거, 그게 보는 겁니다. 그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문자를 본다면 생긴 거. 그 생긴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생긴 거에는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과목 수만 해도 11개 과목인데 암기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암기하는 것을 아까처럼 스치듯 반복만 해서는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 버릴까? 암기해 버릴까? 마지막에는 암기거든요.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이제 점수를 60점 이상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 막바지 2개월 전까지 또는 3개월 전까지 여러분은 파는 일을 해야 돼요. 파는 일을. 어차피 시험의 성패는 마지막 2, 3개월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가 2, 3개월 동안 미쳐 있을 수 있느냐. 미쳐 있는 분들은 생각 없이 해도 다소는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마지막 1개월 느슨해졌다? 실패입니다. 반드시. 워낙에 휘발성이 강한 내용들이라 금방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예, 여기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다 먹으시더라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시험에 성공하려면 시험 보기 직전 2, 3개월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때 느슨해지면 실패다.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과세 관련해가지고 세법 들어가면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뒤에 가면 양도소득세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각 세별로 그 중과세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급주택 어떻게 할 건지 별장이 어떻게 할 건지 그 세마다 다릅니다. 예. 그거 애우라고 해서 애우려고 하면은 막 헷갈려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교통정리하고 나서 들여다보면은 빤히 보인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경매 같은 경우 뭐 얘기 중개사법에 가면 경매 얘기 나오고 민법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 있어요. 근데 예컨대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뭐냐 이랬을 때 이거 암기로 계속 남겨놓고 시험 보려고 그러면 매번 잊혀집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예컨대 이렇게 파헤쳐 놓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임의 경매니까 임의로 하는 경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들여다보시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 수준에서 애우려고 하면 안 애워지죠. 그래서 이 의미에 주목하면 임의 경매는 임의 경매입니다. 왜?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경매예요.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야. 임의는 누구의 임의? 경매에 붙이는 사람 임의. 왜 임의가 될 수 있냐? 미리 그 사람이 언제라도 담보 잡아줄 테니까 네 맘대로 붙이고 싶을 때 경매해라. 그래서 임의 경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자 나오면 임의로 가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허락 받아놓은 게 없어. 담보 잡아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판사님께 판사님 저 경매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를 걸어서 판사가 오케이 내가 내 권한으로 허락해 줄게. 그러면 강제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강제 경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파서 음미를 하고 들여다보고 교통정리가 끝나면 나중에 암기는 그대로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시험 보기 2개월 전까지 꾸준히 해서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 재산세 부담 상한이니 대지권 등기니 이런 것들 아무튼 경험을 해보면 알겠고 해보신 분은 이미 알겠지만 늘 시험에서 수험 준비를 할 때 장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애워버리면 애웠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이 시작해가지고 학원 가시면 암기가 워낙에 궁극에는 중요해서 암기 하면서 애우세요. 애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애우세요.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애워야겠기는 하고 자꾸 내 머릿속에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죄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사님은 애우라고 했는데 나는 못 애우고 있으니 죄인 같죠. 그런데 죄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렇게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죄인이죠. 애워야 되면 애워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지. 애워야 됩니다. 애울 것입니다. 애우십시오. 이러고 왜 안 애우냐고 체급만 한다면 그분이 죄인이죠. 그런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유적이지만 캐내듯이 고구마 캐내듯이 일단은 캐서 낱낱이 보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중에 이제 리멤버링 암기를 하고 시험 현장에 가면 필패가 아니라 필승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 관련해서도요, 세율이 여러 가지 나와요. 세법 가면 뭐 이게 현란한 이 숫자들의 잔치잖아요. 이 숫자들의 잔치 앞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교통정리. 그런데 그 안에 이 혈이 있어요, 혈. 이 혈을 잡으셔야 돼. 예. 그리고 이 혈 잡는데 혼자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 따는데 최소 한 4년이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혈 잡는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 잡는 요 시간은 제가 먼저 한번 쏟아 부었으니까 제가 파헤친 걸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저를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 비과세 있고 밑에 과세 있는데 이것도 애먹여요. 딱 1년짜리 임시 검증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과세할 건가 말 건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교과서 기본서 들어가면 취득세는 1년 이하일 때 비과세라고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는 1년 미만일 때 비과세라고 나와요. 요 둘을 그냥 암기하는 것도
휘발성이 강하지만 이해부터 하기가 좀 어려워요. 느낌이 오질 않아. 미만이니 이하니 요 차이의 느낌도 안 오죠. 예. 이런 것들이 늘 괴롭혀요, 수험생들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뽀갤 것인가, 쪼갤 것인가, 찌를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취득세는요, 1년 이하일 때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1년이 초과해야 과세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취득세 들여다보면 초과하면 1년 초과. 이런 게 보여요. 일종의 암기 코드를 이런 식으로 드리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1년 초과하는 건, 그래서 과세하는 건 취득세. 초과 1년. 예. 요런 식으로, 생긴 거 보면은 기억 못할래야 못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따 좀 몇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해 드릴 텐데, 저런 방식으로 해놓지 않으면, 비과세 취득세는 1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지금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취득세 보잖아요. 그러면 1년 초과 과세.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죠. 재산세도 제가 조금 요거는 생략을 짧게 말씀을 드려도 좀 생략은 하겠는데, 여튼 1-1이 있고 1에서 1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생략하고 갈게요. 아무튼 방법들이 있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겹쳐 있는데 요 뒷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공법에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따려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전체 다 외워야 돼요. 요 밑에 깔린 거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겹쳐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않고는 시험 못 봐요. 왜냐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학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00% 나옵니다. 자신합니다. 외우세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외우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에 나와요. 100% 나와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뽀갤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는데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건폐율, 용적률 들여다보지도 않고 원래 표로도 제시가 잘 안 되지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것들을 이렇게 보통 두 문자라고 하죠. 대가리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전형은 665 675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학원에서도 가르쳐요. 이 많은 것이지만 낱낱 하나하나 뭐는 하면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한 문제 풀기는 풀 수 있겠어. 그런데 푸는데 1분이 아니라 3분이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문제 건지면서 두 문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 지금까지 많은 학원 강의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외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D-2월 또는 3월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저의 도움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거를 다시 옮겨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까 그 표가 이 표입니다. 밑에 깔린 표가. 보면은 건폐율, 용적률 돼 있고 도시 관리 돼 있고 그 안에 또 많잖아요. 이 현란한 내용을 이 숫자와 함께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 복잡하지도 않은 그림 담으면 일단 이게 아주 심플해진다. 여러분 요거는요 나중에 언제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법이 어려운데 공법에서 이 그림 하나 껴안고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공법이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네.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네. 해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야.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도시 그러면 그냥 대충 그 건물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돼요. 이것도. 도시 그러면 개발된 곳. 개발.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투여해서 뭔가 만들어낸 공간. 그게 도시지역이에요. 손 안 대겠다 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리고 뭘 생산을 해내는, 땅을 이용해서 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지역이 있죠. 그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들 각각에 대충 얹혀있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디에 속한지 모르는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요걸 알고 이런 표들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숫자들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학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안에 이런 학습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못해요. 이런 학습법은. 소개를 좀 못 받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죠? 이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고 이제 보면은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이라는 세부 지역들이 있어요. 주상공. 네. 그리고 여기 도시지역 말고 아까 뭐 있었죠? 관리지역.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약간 표 비슷하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된 곳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 위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이 위치 느낌을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껴안고 있으면 이제 뭐 주거지역에서도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에 또다시 1종 있고 2종이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이걸 아셔야 돼. 이 그림. 뻔해 보이지만 이거를 애우고 머리에 담고 계속 진행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중에 뒤로 가서 다른 걸 애울 때도 활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도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근린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업지역이 있어요. 주, 상, 공. 이거 묶어놓은 게 도시지역이에요. 물론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이 있죠. 예. 그래서 녹지까지 해서 요 전체가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주상, 공녹 하는 게 이제 도시지역.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예. 그래서 느낌 오잖아요. 예. 그리고 공업지역 여기 안에 여전히 들어있고 녹지지역 그대로 요 도시지역 안에 다 들어있고 이걸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여기 개발 중심지입니다. 예. 도시. 예. 요 느낌 쉽게 받을 것 같지만 미리 듣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이미지도 없이 상도 없이 그냥 문자로만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급기야 다시 원래 표로 돌아오면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 외우셔야 될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그 그림 요걸 느낌을 갖고 이제 숫자로 가는 거예요, 직접. 숫자로 가면 아까 그 주거지역에 전일, 준 있었죠. 상업지역에 중일, 유군 있었죠. 그대로 지금 좀 분리해서 지금 옮겨온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숫자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밑에 이 틀이 없으면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막막하죠. 포지셔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기본 아까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그림에서부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대충 봐. 러프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전일준, 주거지역에서 전일준 그러면 100, 200 뭐 이런 규칙 같은 게 약간 보이기도 하고 튀는 숫자도 있어요. 튀는 숫자. 그 다음에 밑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여기에 50 있죠. 60 있죠. 그리고 50에서 70. 규칙적인 게 뭐냐면 처음만 살펴보면 50, 60, 70 이렇게 가요. 여기 쭉 이제 내려오는데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 그 다음에 관,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는데 도시지역 관,
도관농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관농자 할 때. 근데 보면은 이 보존 지역에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보존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느낌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깐 다음에 이 숫자들을 이제 매칭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의외로 이제 이 정도만 되면 과정 설명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외우는 게 참 편해져요. 예컨대 보존 지역 농림 자연은 그 자연이 보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개는 잎이 파릇파릇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파란 느낌, 잎 떠올릴 수 있어요. 이파리. 그러면 이파리 그러면 숫자가 뭐하고 뭐가 떠올라요? 2하고 8이 떠올라요.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 20. 용적률은 80. 그래서 이 파란 느낌 드는 이 지역은 이파리 떠올리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여기 주거지역에서 여기 상업지역 먼저 할게요. 상업지역에 중일유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게 극복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이라는 게 어떤 지역입니까? 물건 파는 지역이잖아요. 물건 파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기본에 요 중앙중에 80이 깔려요. 상업성, 파는 일이 조금 더 집중화되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90이에요. 근린이라는 건 좀 덜한 거죠. 꽉 채우지 못한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70이에요.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더 간단한 게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어, 공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업 하는 거잖아요. 제조업. 그 공단이라는 데 가면 사람들이 3355 모여 다니잖아요. 3355, 350. 3355 모여 다닌다, 350.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암기법이. 그러니까 공업지역 그러면 335 모여 다니는 곳 이렇게 떠올리면 숫자가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컨대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중심상업지역 말고 유통상업지역 있어요. 유통 들여다보세요. 유통 밑에 요 깔려 있죠. 유유. 여기가 용적률이 1100이에요. 유통. 1100. 지금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냥 애우라고 해요. 이게 계열을 가지고 그 방식이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아까 전용자 들어오면 주거지역인지 뭔 지역인지 몰라도 좋아요. 전용이면 전용이라는 글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5 떠오르죠. 전부는 몇 퍼센트? 100%. 5는 50. 건폐율 50, 용적률 100.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말만 보이면 전 100, 용 5, 50.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겠습니까? 문자 보면 숫자가 떠오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까 유통 하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모르겠어. 유통 나와, 유통. 그럼 얼마요? 1100.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자, 아무 데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일, 유군, 일반. 일반 나오면요. 일반. 일하고 반. 그러면 반 하면 50%. 맞죠? 이렇게 하면 60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면 코드화가 돼서 그게 숫자화 되는 방식으로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전부 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 극복하기 힘든 요 암기를 마침내 해내고 이 암기를 해내면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걸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저거 그냥 그 뭐 대가리 딴다, 두 분자 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거 극복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 지금 수수께끼 같은 코드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상업은 파는 데니까 파는 지역 80. 네,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은 335 모여 다니잖아요. 350.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끌어내면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준주거. 좀
개그스럽고 장난스럽지만 준이라는 건 거의 그렇다는 거잖아요. 거의 죽었어. 거의 죽었어. 거의 죽어. 그때 혼백이 빠져나가죠. 500. 유치하지만 절대 안 잊혀집니다. 예. 이런 현란한 유치한 방법이 있다. 예. 그리고 요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80 상업 나왔죠. 더 세지면 90으로 가겠죠. 약해지면 70으로 가겠죠. 근데 이 파는 여기 건폐율 중앙에 80 잡고 이 그 상업 지역에 그 중일유근 요게 있는데 요 용적률에서는요. 여기 아까 유통일 때는 1100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13 나오네. 일반 상업지역 1300. 이런 우연도 참 고마운 우연이죠. 그 다음에 요런 거,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아까 3355도 떠오르면 좋은데, 공업지역이 기역 들어가 있어, 기역. 이 기역은 7하고 좀 닮아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녹자생, 푸릇푸릇한 지역 등등등 요런 지역, 푸릇푸릇한 지역들은 건폐율이 이파리 생각하면서 20 떠오르고 비슷해요. 녹자생도 건폐율은 20이에요. 그런데 녹자생은 뭘 뜻하냐면 여러분 지금 좀 못 알아들을 텐데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이 있어요. 녹지 지역에도 자생보라고 하는 세부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도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푸릇푸릇하지만은 않아요. 오염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도 좀 마시다 보면 80에서 좀 백화가 돼요. 백화. 허해져요. 병이 드는 거지. 그러면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위치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느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백화돼. 그러면 100 떠오르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사실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애우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건폐. 건물이 폐하고 있는 비율, 건폐율. 그럼 뭘 폐하겠어요, 건물이? 건물이 딱 들어서면서 뭘 가리겠어요? 이 바닥 대지를 가릴 거 아니에요. 이 비율이 건폐율이에요. 건물이 폐하는 비율. 요 느낌으로 갖고 있으면 이 암기를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그냥. 이거 꾹꾹 눌러서, 그냥 슬렁슬렁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꾹꾹 눌러서 일단은 파헤쳐야 돼. 느낌 받고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D-2개월 또는 3개월. 그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연취락지구는 지금 보면은 여기, 용적률 말씀 못 드렸네. 용적률은요, 용이 뭐예요? 이렇게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바닥 면적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차곡차곡 쌓여 누적돼. 요 전체를 합하면 누적된 가용 면적 이래가지고 이 대지 면적분에 요 쌓인 요런 위로 올라가는 느낌도 받고 좋죠. 이러면 요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그래서 지금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애워야 돼요. 애우는데 어떻게 애우느냐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들여다보니 현란해. 이 현란함을 어떻게 선명하고 편한 느낌으로 정리해낼 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생각이 느낌으로 나셔야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쩌겠어요. 오염도 안 되고 팔팔하겠죠. 삶이 팔팔할 거 아니에요. 삶이 팔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애우는데 안 애워지겠어요? 자연자 나오면 60 여기 공통으로 있죠. 공원이면 100이에요. 요것도 설명은 좀 생략하고 예컨대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 코드예요. 방제지구 나오죠. 방제지구 나오죠. 방, 100, 제하면 제탕이니까 2잖아요. 102, 120.
요렇게 해오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방제지구 120, 방제지구 120. 방제하고 120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거 기억 못 합니다. 시험장 가면 긴장이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막 흔들어, 분위기가 막 흔들어 제껴도 여기서 달라붙어가고 떠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뭘까?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이거 찾아내려면 잘 찾아내어지지도 않고 그만한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고생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냥 드시면 되니까.